시청자 여러분, 저 경남 진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진주에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박대출 의원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면 안 되지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막 서울 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랑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급하게 달려왔는데 저보다 일찍 왔어요. 박대출 의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또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고 박사님 이 자리에서 작년이죠? 네, 다시 서부 경남 아미고 모임을 하셨던 걸로 그랬죠. 기억나는데 그때 찾아뵙고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출입니다. 저는 지역에 어제 내려와서 이틀째 지역 일정 마치고 막 서울로 올라가는 참에 우리 고 박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잠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과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경하는 사이고 그래서 저는 또 호영호재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신 그런 정치 철학이나 또 지금 시국을 보는 그런 꿰뚫는 그런 해안이나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고 회원들 또 우리 고 박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같은 심정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 전까지 정책위 의장으로 있었는데 그 정책위 의장 원래 여야 간의 경쟁은 정책 경쟁이라 그러잖아요. 입법 경쟁이라 그러는데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정책 경쟁, 입법 경쟁에 이제 지휘관 역할을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정치평론하면서 우리 박대출 정책위 의장 때만큼 국민의힘 자유파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이고 이렇게 전국을 주도했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냥 좋은 정책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그걸 그 언론 공간, 언론 속에서 이 공방을 벌여서 저 종북 주사파들하고의 정책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그 점에서도 지금까지의 그 얌전한 정책위 의장과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도 많이 하고 또 제가 고성국 TV를 통해서 많이 그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그 정책 투쟁하는 모습 많이 전달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우선 수고했다고 박수부터 좀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생 많았죠. 나름 열심히 하려고 아마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정책위원장을 마치고 나서 제 간단히 SNS에 제가 그동안 활동하던 것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동안 8개월 동안 했던 그 일들 제가 뭐 이렇게 밑줄 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뭐 관련 서류들을 볼 때 항상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는데 그게 좀 많다 보니까 볼펜이 14개가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14개 달은 볼펜을 이렇게 놓고 제가 그동안 일했던 그런 흔적을 한번 남겨놔 봤습니다. 아마 거기에 좀 상징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 정책의장 역할을 하면 먼저 그 정책을 제안하고 그러면 이제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반대하고 이러면서 밀고 당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집권당이지만 워낙 의석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마치 집권 세력인 것처럼 저것들이 뭐 좌지우지를 했기 때문에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활동하는 게 특히 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막상 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을 이 최일선에서 한번 직접 상대해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책을 많이 발굴하거나 이렇게 기획을 할 때는 아마 저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야당보다는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우위에 있지만은 그것을 직접 정책으로 입법을 그렇죠. 아닌 방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입법을 네. 통해서 정책을 실현해야 할 때는 거대 야당의 국회 의석에 막혀가지고 좀
진전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네. 대단히 좀 안타깝고 또 때로는 좀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저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목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이제 헐레벌떡 지금 오는 도중이 돼서 제가 땀이 좀 많이 나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저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후에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이재명이가 영장 기각되면서 도망을 쳤잖아요. 거의 다 족대에 들어온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잡았는데 이게 포도덕거리고 도망을 나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기분이 싸하고 안 좋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선거도 졌지, 그 내년 총선 전망도 불투명하다 그러지, 뭔가 뭐 화끈한 쇄신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는 것 같지도 않지.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한 심정들이에요. 지금 표정들 보세요.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지만 절 만났는데도 별로 웃으시는 분이 안 계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뭐 저희들도 뭐 체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심기일전해서 고비를 넘기고 이겨내야죠. 사실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네. 때 그때 기점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 수치로는 수치로서 조금 그런 좀 심각성이 나타났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것은 알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을 지금 저희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심기일전해서 이 상황을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과정을 다시 밟으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지금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셔서 이런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런 흐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 이렇게 그리고 나부터 현장에 가겠다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이 어려운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정 소통이 중요한데 실제 정책위원장으로서 고위당정 협의회나 이런 거 여러 차례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행정부는 어떻게 보세요? 잘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다소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불만스럽거나 또 네.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또 많을지 모르지만 저는 막상 이제 정책을 네. 함께 논의하는 그런 파트너로서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이전보다는 제가 한 이후에는 뭐 저는 많은 협력과 그런 서로 공감대 속에서 정책을 많이 조율도 하고 네. 때로는 발표도 했기 때문에 좀 아마 제가 느끼는 거와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만일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뭐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또 제가 정책 사령탑으로서 했던 저희도 좀 부족함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에서도 또 뒷받침이 좀 적었을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예.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정책위원장을 맡고 이런 당정 간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해낼 때는 주로 현장을 중시를 하고 저도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제 이거 저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애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런 인용을 많이 했지만은 예. 국민이 모르는 정책,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정책, 그것은 다 실패한 정책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민생에서 그렇게 직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으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실현이 될 때 그 정책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좀 죽은 정책이다. 이런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국민들이 지금 더욱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요
이제 신상품 개발할 때 뭐 신차를 출시한다든지 뭐 새 휴대폰, 핸드폰을 새로 만들어서 뭘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할 때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홍보 책임자들이 같이 결합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내놓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홍보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같이 하는 거가 맞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좀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국민과 함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100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철규 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그래도 박대출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정체성, 이념성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그만두면 당이 또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전체 국민들의 그런 공감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또 우리 보수우파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 그 기본 토대 속에서 내년 총선을 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그 마음을 다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저희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마무리 한 말씀 듣고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이 다소 모자란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하고 변화하고 쇄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껴주셨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국민힘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또 국정원에서 그 명확하게 얼마든지 해킹을 해갖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요인이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조치를 안 하는 것인지, 앞으로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은 어떻게 적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프레카드를 보고 저는 좀 우선 좀 안심했어요. 원래 선거는 4월 10날이거든요. 근데 여기 플래카드대로 한 5일 좀 늦게 치렀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한테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그 선거 막판에 가면 정말 3일만 더 있으면 역전시킬 수 있는데, 하루만 더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조 아미고님들이 그런 생각, 그런 절박함을 표현하느라고 원래 4월 10날을 15일로 저렇게 바꿔서 써놓으신 것 같아. 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박대출 의원하고 대담을 잠깐 했을 때도 나왔지만, 뭐 박대출 의원이야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고, 그러니까 불안해도 불안하다는 말을 못 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그 강서구청 선거 할 때 그 이재명이 영장 기각된 순간부터 여론이 확 나빠졌다. 그거 우리가 다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선거가 불리해졌고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선거 막판까지 선거 선수 기죽이면 안 되니까. 원래 선거란 거 그런 거예요. 왜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궁하고 힐난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제가 지금 가는 곳마다 다시 질문을 받는데 제가 참 답답해요. 2020년 4월 15일 총선, 우리가 대참패한 그 선거는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자행됐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면 그 후에 있었던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정선거 규탄해야 되잖아. 부정선거 규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거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 다시 하자고 주장할 거예요? 설사 가정해요. 설사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좌파들이 부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겼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좌파들은 당연히 받아서 그럼 다시 선거하자 할 거야. 부정선거의 주장의 논리적 귀결은 선거 다시 하자는 재선거로 가야 되거든. 천신만 고 끝에 이겼는데 부정선거했다고 다시 선거하자고 주장할 거냐고. 우리가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잖아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우리가 정권 탈환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우리는 주장해야 돼. 그게 정치요. 선거는 정치의 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선거가 전부 다가 아니거든. 이기는 것이 다지. 그러면 작년 6월 지방선거 부정선거였어요, 아니었어요? 답변해 주실래요? 지방선거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어. 그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작년 3월 대선도 부정선거 얘기 안 하고 작년 6월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도 부정선거 한마디도 안 하다가 며칠 전에 우리 선거 졌다고 다시 부정선거 들고 나와? 예, 국민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더구나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면 이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와 이 선거를 관리한 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야 되거든. 그렇잖아. 선거 부정을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부정선거의 행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의 선관위한테 있는데 선관위에는 노태악이라고 하는 자는 비상근이야. 별거 아니야. 실제로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 일을 다 해. 이거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강서구청장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 부정선거를 방치했거나 못 막은 책임, 그 행정적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한테 물어야지.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그리고 지금의 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좌파, 종북주사파들의 부정선거 획책, 또 북한이나 중국의 해커 부대를 통한 부정선거, 선거 공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작년부터 작년 3월 대선, 작년 6월 지방선거, 올 10월에 보궐선거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부정할 거냐 말이야.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점은 내년 총선에서 종북주사파들과 북한, 중국 해커 부대들이 공작해서 선거 부정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거죠. 그거 하려면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사전투표 못하게 하자. 사전투표 없애자. 그 다음에 전자개표 없애자요. 이거 다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어요. 선거법을 고쳐야만이 없앨 수 있어. 그냥 대통령이 사인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야. 명이 아니에요. 법률이야, 법률. 법률인데 만약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는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저것들이 압도적 다수 아니야. 저것들이 미쳤다고 고쳐주냐고, 법을. 원래 사전투표 이틀로 늦추고 연기하고 전자개표로 바꾼 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해요. 국민의힘도 그때 그렇게 하자고 합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대로 도저히 이거 못 믿겠다. 겁이 나서 나 투표 못하겠다. 고치자. 좋아요. 고칩시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그거 몇 시간 먼저 선거 결과 하려고 수개표를 전자개표로 바꾸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수개표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또 사전투표도 본투표보다 훨씬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다. 예전에 부재자 투표만 남겨놓고 사전투표는 없애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맨날 화내고 흥분해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고쳐야 돼. 근데 종북주사파들은 절대 안 고쳐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일한 방법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이 돼서 과반 의석을 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게도 이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한테, 정부 여당한테 왜 법 안 고치냐고, 왜 사전투표 안 없애냐고 자꾸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런 소모적으로 이런 우리 자유우파 내부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고성국이는 부정선거 얘기 안 하냐? 왜 고성국이는 사전투표 폐지 주장을 안 하냐? 이게 좀 몰상식한 수준의 개념 주장들이거든. 이런 주장들로 괜히 우리 자유우파 내부에 분열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법을 고쳐야 돼, 법을.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 여당에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사전투표가 그 종북주사파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방법은 저것들이 동네마다 사전투표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표자 관광 같은 식으로
1박 2일 그 투어를 모집을 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역 같은 데서 열심히 모집을 해. 그래가지고 사전투표 날 1박 2일 동안 여행을 떠나. 풍광 좋은 데로 떠난다고. 그래서 버스에 가면서 술도 먹이고 밥도 사주고 그거 해. 선물도 주고. 사전투표는, 본투표는 자기 주민등록지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찍어야 되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거든. 자기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돼. 검사도 간단해. 그러니까 차에 태워서 1박 2일 동안 밥 먹이고 술 먹이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아유 뭐 우리 저 사전투표 날인데 온 김에 여기 투표하고 가시죠? 그리고 끌고 가. 아무 데서나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상 동원해 버리는 거야, 투표를.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확 올라가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같은 버스 타고 같은 밥 먹고 술 먹고 가서 같이 찍는데 그러면 1번 찍지 2번 찍겠냐고,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투표율을 대폭 높이고 사실상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에서. 그러면 이걸 막아야 돼, 이걸. 맨날 무슨 저 부정선거가 있으니 어쩌니 하고 우리끼리 떠들 게 아니라 이걸 막아야 돼. 사전투표 날 새벽에 관광버스 쫙 갖다 대 있는 거 들어가서 당신들 어디 가냐?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거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동영상이라도 생방송이라도 보내면서 이게 관건선거지 뭐냐? 이게 조직적인 동원선거지 뭐냐? 이러고 싸움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투표하러 가지 말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안 가면 뭐해? 저쪽은 전부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가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가니까 본투표에서는 비슷하게 나와도 사전투표에서는 저쪽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사전투표에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는 또 우리가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또 그러는 거야. 정말 우리가 감시해야 될 포인트는 다 놓치고, 그러니까 당정이 사전투표에 있어서 종북주사파들의 이 동원 체계를 분쇄하는 것, 감시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전자개표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전자개표로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중단시키게 돼 있어. 그다음에 수개표를 요청하면 수개표로 전환하게 돼 있어. 또는 전자개표 했던 것을 수개표로 다시 재검표하게 돼 있어. 이거를 누가 하냐? 정당의 이 개표 감시 요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당원들이 이 선거날, 투표날, 개표날, 선관위의 이 개표하는 개표장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조금만 이상해도 문제 제기해라. 그리고 수개표로 전환하라고 요구해라. 그런데도 안 하면은 이게 문제다. 근데 지금 선관위가 저 종북주사파 조직이 아니잖아,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선관위잖아. 국민의힘인 집권당이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강행할 강큰 선관위원들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선거부정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종북주사파 또 북한, 중국 해커부대의 부정선거 공작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또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대로. 지금 2020년 상황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을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그건 좀 구별하시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KBS 사장을 예로 듭시다. KBS 사장을 예로 들어요. 사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다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가 혁명정부가 돼가지고 KBS 사장 감옥 보내고 그냥 그 다음날 새 사람을 너 사장해. 이렇게 할 수 있는 혁명적 상황이 아니잖아요. 법과 제도와 시스템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KBS 사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회에서 KBS 사장을 해임을 해야 돼. 문재인 때 임명된 KBS 사장을 이사회에서 해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새 사장을 추천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이사회가 종북주사파들이 다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회를 우리 자유우파가 다수인 걸로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문재인이가 임명한 이사장을 먼저 갈아쳐야 돼. 문재인이가 임명한 KBS 이사를 먼저 바꿔야 돼. 그래서 최소한 6대5로 우리 쪽이 6이라도 돼서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비로소 이사회가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장도 자르고 새 사장도 추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문재인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문재인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것들이 KBS를 장악하는데 우리 강규형이라는 우리 자유파의 이사가 버텼어. 그냥 눈치만 주면은 겁이 나갖고서 사표를 낸 사람도 있지만 강규형 같은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 아직 임기가 남았어, 나는 계속해서 KBS 이사 역할을 할 거야, 이러고 버텼어.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들이 정말 비겁하고 치졸한 짓까지 한 거야. 강규형 이사가 쓴 법인카드, KBS 이사니까 법인카드를 썼어. KBS 법인카드. 그 카드 내역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강규형 이사 집 근처에 김밥나라인지 무슨 그런 김밥집에서 2,500원짜리 김밥 먹은 것까지를 다 뒤져가지고 이거 회사 근처에서 먹은 게 아니고 집 근처에서 먹었으니까 회사 공모로 쓴 게 아니라 개인으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다 뒤집어냈어. 그렇게 해서 강규형 이사가 공무 아닌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저것들이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조사를 했거든. 그게 27만 원이요. 그거 가지고서 물러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강규형이 계속 버텼어. 아니 그게 물러날 일이냐, 그렇게 따지면은 나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쓴 저것들은 왜 가냐 놔두냐, 이러고 버텼어. 그러니까 KBS 노조가, 그 민노총 노조지, 강규형이 교수인데 그 학교에 가서 맨날 데모를 한 거야. 애들 그 공부도 못하게. 이렇게 수개월 동안 압박을 받다가 결국은 강규형이 잘렸어. 그런데 강규형이 잘린 후에도 계속 종북 주사파 문재인과 싸워가지고 그래서 부당해고 당했다고 하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아냈다고, 강규형이가. 그래서 그 강규형이는 이제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EBS 이사로 다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EBS 이사를 해요. 자, 제가 강규형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우리 자유파도 버티기로 하면 저것들이 아무리 흉측한 것들이라도 1년, 2년 시간이 걸리는 거 봐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것들은, 우리는 대부분이 겁 한 번만 주면은 싹 알아서 사표를 내. 강규형이가 오히려 별종이야, 자유파에서는.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들은 열의 아홉은 강규형 같은 식이야. 끝까지 버티고 안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KBS 이사장하고 이사를 쳐내고 간신히 6개월로 만들었어. 1년 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김의철이를 쫓아냈어. 그래서 지금 박민이라는 사람을 KBS 후보로 추천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걸 하려고 1년 반 동안 고생을 한 거라니까. 예? 그거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해도 제대로 알고 비판을 해야지. 지금 MBC도 그 수순을 밟아서 지금 이사회부터 손을 보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이것들이 마지막에 의존할 때가 사법부라고 자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또 얘네들 손을 들어줘. 그래서 밀고 가다가도 주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간이 걸려. KBS보다 MBC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만간 어쨌든 정리는 될 거야. 지금 문재인이가 알바가 놓고 간 것들이 전국의 공기업들 중에 한 70% 이상이에요. 한 80% 가까이가 알을 박아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10% 정도 쫓아냈어. 아직도 70% 가까이가 곳곳에서 버티고 있는 중이야. 특히 이게 그 공기업의 사장 감사 정도 되면 이렇게 통계라도 잡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시장 시나군 있잖아요. 시나군 같은데 종북 주사파들이 시장 군수 5년 10년씩 해먹은 데가 수두룩하거든. 거기에는 저 밑에 무슨 센터의 과장까지도 다 좌파들로 박아놨어. 이것들은 고위공직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통계로도 안 잡혀. 그런데 막상 뭔가를 우리 자유파 쪽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것들이 딱 자꾸서 몇 달 동안 서류 자체를 통과를 안 시켜줘. 위에서는 다 얘기가 됐는데
선거를 통해서 시장 군수는 우리 국민의힘 출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 군수하고 우리 자유우파 단체하고는 다 얘기가 됐어. 그러나 서류는 시장 군수한테 덜렁 갖다 주면 사인하는 게 아니잖아. 저 밑에 주무관부터 해서 계장에 과장에 이런 것까지 다 사인을 해야 올라와야지 최종 결정되잖아. 중간에 이것들이 꽉 얽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가면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 속이 터지지만 이 국가 경영과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참아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국회 입법 권력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과반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훨씬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걸 지금 입법 권력을 저쪽에 뺏긴 상태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뭘 하려고 하니까 온갖 군데에서 이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알박기 해놓은 것들도 비빌 언덕이 있잖아. 국회라고 하는 자기들이 압도적 다수인 입법 권력을 자기들이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사법부라고 하는 비빌 언덕이 있었잖아, 그동안. 이러니까 이것들이 뻗댔던 거거든.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은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권만 바뀌면, 대통령만 바뀌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1년 반을 보낸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게 이제 그 변화가 이제 가셔야되고 있는 시점인데, 내년 4월 총선 치면 이게 변화됐던 게 다시 다 거꾸로 물어 돌아가요. 이게 공무원들이 빤하잖아. 야, 이게 정권 바뀌고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고 알아서 기던 자들도 총선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야, 아무래도 3년 후에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괜히 저 윤석열 정부에 맞춰서 이거 했다가 다시 3년 후에 나 감옥 갈 수도 있어. 저것들한테 찍히면 약도 없어. 저 자유우파는 그런 면에서 좀 물러 터졌는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 저거 아주 흉측한 자들이라 갖고 한 번 찍히면 끝이야. 다들 이렇게 겁먹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총선 지면은 완전히 거꾸로 다시 돌아가요, 세상이.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가 지난 1년 반 동안 대통령 하나 달랑 바꿔놓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들 실망한 거야. 한 나머지 등 돌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작년 3월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한 30%는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해서 등을 돌렸어. 그러니까 작년 대선 때 48% 얻었던 윤석열이 지금 35도 간신이었잖아. 그 사람들 어디 간 거예요, 1년 반 동안에. 다들 실망해서 등 돌려버린 거죠. 반면에 저것들은, 저 이재명이 찍은 것들은 한 사람도 이탈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뭉쳤어. 앞으로 3년 남았다. 앞으로 3년 반 남았다. 3년 남았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이 모든 거 다 풀린다. 지금 저러고들 있잖아.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예, 우리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도 결과적으로 자유우파의 분열로 나타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중심성이 약화되는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지지율의 추락으로 나타나. 이게 악순환이거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줘야 돼. 근데 대통령이 못 끊으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라도 나서서 끊어야 되는 거지. 지금 총선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 윤석열이 알아서 하겠지, 뭐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뭐 서로 폭탄 돌리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 우리가 언제 문재인 정권과 싸울 때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뒀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직접 나서서 광화문 국민혁명 통해서 문재인이 꺾어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윤석열도 우리가 영입해서 대통령 만들었지 뭐 윤석열 쫓아간 게 아니잖아. 정권 바꿔야 되는데, 종북주사파 척결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윤석열이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진짜 복장 터지죠. 윤석열 정부 진짜 답답하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폭탄 돌리게 하고 자꾸 대통령, 정부, 당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절박함을 여러분들이, 특히 아미고 회원들은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수 진보하면은 무조건 보수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선택을 갖다가 좌파들한테 굉장히 지금 못하고 있다. 용어 선택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해야 된다. 예. 그 선거는 그 뭐십니까 지금 부정 선거를 갖다 이렇게 까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 선거할 때는 그런 방식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겠어요.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두 가지 질문 겸 이제 제안을 하신 건데 두 번째가 이제 네이밍 관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그 선거를 하거나 뭐 투쟁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짜는 프레임이 먹히느냐가 중요하거든. 이 네이밍은 그 프레임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보수라는 단어를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보수를 쓸 때는 자동적으로 보수 대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 속에서는 진보가 이게 그 단어 자체가 긍정성이 강한 단어예요. 진보한다, 발전해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보수는 그냥 쾌쾌 묵은 곰팡이네 냄새 나듯이 용어가 그렇게 오염이 됐어 이미. 그리고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오염을 시켰어. 그래서 저 좌파들은 곧 죽어도 보수 진보로 불러달라는 거야. 제가 TV조선에서 패널 활동을 할 때, 제일 좀 갈등이 있었던데,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TV조선이 종북 주사파 정권 때니까 정권 눈치 보느라고 그랬겠지만, 절대 좌우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라는 단어를 쓰면, 그거는 우리의 70년의 현대사의 농축된 경험 속에서 좌는 빨갱이, 흉측하고 나쁜 자들, 우는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 이런 그 이미지네이션이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절대 좌우라고 하는 용어와 프레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못 쓰게 했어. 정권 차원에서 각 언론들에게 그걸 강력하게 지시를 내리지 않고서야 TV조선이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방송국에 갈 때마다 박사님 절대 좌우는 쓰시면 안 돼요. 좌우라는 용어 쓰시면 저희들 큰일 나요. 그럼 뭐로 쓰는데? 그 보수 진보로 써주세요. 야, 진보는 저쪽이 원하는 거잖아. 나는 그렇게 못해. 아니, 그래도 방송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유파의 대척점에는 종북 좌파가 있는 거거든. 또는 수구 좌파가 있는 거거든. 자유파냐, 종북 주사파냐, 이 대결 구도를 가지고 내가 용어를 쓰려면 TV조선이 못 나온다는 거야. TV조선은, 보수 진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만 출연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야. 좌파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그리고 이 TV조선조차도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그런 강압적인 프레임 강요에 굴복한 거지. 그래서 제가 TV조선에 나가서는 저도 어쩔 수 없이 TV조선이라는 미디어 공간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자유파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TV조선이 원하는 대로 보수 진보라는 용어를 써줬어요. 진짜 막 속에서 막 구역질이 올라오고 막 이렇지만 꾹 참고 그걸 써줬어. 그런데 고성구 TV에 와서는 바로 자유파와 종북주사파로 바꿔서 했지.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순한 사소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다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자유파와 종북주사파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계속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용어는 우리 고성국 TV 같은 유튜브에서는 쓰는데, 제가 TV조선에 제가 TV조선에는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 연합뉴스 TV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연합뉴스 TV에 가서도 제가 이 용어를 아직 못 써요. 또 KTV라는 그 정부의 정책 홍보 방송에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거기서도 이 말을 못 써. 거기서 굳이 쓰려면 보수 진보로 써줘야 돼. 또는 여야로 써줘야 돼. 근데 여야라고 하는 거는 그 세력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잖아. 어떤 용어든 간에 그 사물의 본질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정확하게 쓰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은 자유파와 종북주사파라는 용어가
두 세력의 성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직 언론은 안 바뀌었어요. 언론은 종북 주사파 때의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제가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먼저 네이밍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부정선거라는 프레임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 빠져들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 우리가 뭘 할 거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자유파가 종북 주사파 정권과 싸우면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론조사 못 믿겠다요. 매번 발표되는 여론조사 저거 못 믿겠다. 이거 많이들 얘기했죠? 부정선거 이상으로 여론조사 못 믿겠다 많이 얘기했어. 그 다음에 가짜뉴스 척결하자. 가짜뉴스 괴담 척결하자 그랬어. 그런데 맨날 말뿐이야. 맨날 말뿐이야. 뭐 하나라도 직접 행동해야 되거든. 그래야 뭐 세상이 바뀌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고성호 TV가 뭐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여론조사 발표되면 못 믿겠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진짜 무리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올 초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올 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고성호 TV와 여론평판연구소가 손잡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여론조사는 내가 그 속속들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겠고, 고성국 TV와 여론평판연구소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이거는 100% 확실하니까 믿어도 좋다. 절대 숫자 마사지 안 한다. 그리고 표본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견을 알고 싶은데 다 조사를 하면 간단하지. 5,200만 명한테 다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지. 근데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표본을 1,000명 정도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표본 1,000명은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과 가장 유사하게 표본이 구사돼야 돼. 예컨대 뭐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이 70대가 뭐 한 15%다 그러면 표본에도 70대가 15%가 들어가 있어야 돼. 여성이 절반이면은 표본에도 여성이 절반 들어가 있어야 돼. 충청도 사람들이 25%면 표본에도 충청도 사람이 25%가 들어가도록 표본을 구성해야 돼. 그래야 이 표본을 갖고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여론으로 추정해도 좋다. 다만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니까 오차 범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확률적으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표본이 잘못됐으면 조사는 당연히 잘못 나오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종북 주사파 편향의 여론조사들은 표본 자체를 오염시켜 놨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 이것들한테 물어봤어. 이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문재인을 찍었다. 지난 대선에 문재인을 찍었다가 50%가 넘는 거야. 문재인은 지난번 선거 때 41인가 2밖에 안 되는데 그 탄핵 후에 직후에 있었던 선거에서조차도 문재인이가 41인가 얼마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표본을 보니까 나 지난번 선거 때 문재인 찍었어야가 55인지 56인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대대표되어 있는 거잖아. 원래 41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56이 나왔다면 15%나 과대대표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15%가 과대대표되어 있는 표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사례가 한 두어 번 있었어요. 저 좌파들이 실수해서 그 질문 한 가지 공개를 했던 거지.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일체 표본을 조작 안 하고, 조사에서 나오는 숫자를 마사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니까 우리 독자적인 조사로 우리가 국민 여론의 변화 추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너무 우리 쪽에 수치가 안 좋으니까 못 믿겠다, 저것도 조작된 거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거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더 조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거든. 그거 조사하면 돼. 돈이 들어 문제지. 그 돈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존에 발표됐던 조사를 못 믿겠으면 그러면 우리가 비록 돈이 들더라도 그 돈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껏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서 조사 발표만 있으면 그 조사 못 믿겠다. 어쩌라는 거냐고.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가짜뉴스 괴담의 피해가 많잖아. 그 가짜뉴스 척결하자 하는데 우리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 중에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건 모니터링 해야만이 적발되는 거야. 모니터링 안 하고 어디서 어떤 자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무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가짜뉴스로 의심되면 우리가 신고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가짜뉴스가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시사 정치 프로그램이 한 150개밖에 안 돼. 그 중에 패널들이 나와서 좌파들이 가짜뉴스를 서로 만들고 괴담을 퍼뜨리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 60개 정도 돼. 60개.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고 회원들 중에 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해서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프로그램 몇 월 며칠 몇 시에 진행한 어느 방송국의 무슨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한 15분 경과 후에 누구 패널 어떤 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가짜뉴스로 의심이 되니까 조사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방송심의위원회에다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거르는 우리 국가기구거든. 그래서 가짜뉴스 고발단을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한 65명인가가 자원했어요. 그래서 그거 11월 1일부터 발족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성호 TV는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서 뭔가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걸 보면 다른 데도 따라서 하겠지.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된다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1시간이라도 의심되는 프로그램 모니터링해서 글이 안 되더라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한 이 얘기는 가짜뉴스 같으니까 조사해달라 라고 방심위에다가 신고하는 이 행동이 가짜뉴스를 실제로 없애는 거지. 가짜뉴스 하고 백날 떠들어대는 것이 가짜뉴스를 없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똑같아요. 부방대가 전국 조직이거든. 전국 조직이고 자기들 말로는 10만 명의 뭐 단원이 있다고 큰 소리 쳐. 10만 명이면 그거 엄청난 숫자예요. 선거 때 253개 지역구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투표는 여러 군데서 하지만 개표는 한 군데서 해요. 그러니까 253군데의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져. 근데 전국에 10만 명이라며, 부방대가. 그러면 250개라고 치고 250개 개표소에 부방대원들이 몇 명씩 배치가 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감시를 하려는 거야. 제발 좀 떠들고 다니지만 말고. 사전투표 날 이거 만보기 가지고 가서 사전투표장에 전부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똑딱똑딱 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지켜보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로 몇 명인데 왜 선거의 명부에는 이거밖에 없냐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 부방대가 그런 행동을 하려는 거야. 제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정선거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뭐 하나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부정선거를 없애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유우파 전체에게 저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는 행동하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일깨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말만 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아까 우리 회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거는 바로 그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미고라고 하는 게 그냥 저를 좋아하는 팬클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미고 조직은 사실 저만 좋아하면 돼. 예? 뭐 이렇게 무슨 가짜뉴스 고발단을 만들고 무슨 뭐 프로그램을 정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예? 이럴 필요 없다고. 그냥 고성국이만 좋아해 주시면 돼. 그게 팬클럽의 목적이야. 그런데 지금 아미고 조직이 감당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이런 사실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파의 뭐 이런저런 단체들 다 내세워서 뭐 대단한 이 자유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당에서 할 일이냐, 뭐 아미고가 할 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찌질하게 따지고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아미고 회원들께 진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거든.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우리가 아미고가 출범할 때부터의 그 초심인 거죠. 제가 이 유튜브를 2018년 3월 1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3월 1일을 개국 날짜로 잡고 일부러 천안 병천에 유관순 열사 그 생가를 가서 거기서 오프닝 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에 가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오프닝 멘트는 이겁니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다시 광야에 나섰다. 그때 2018년 3월이 그런 때였어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후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막 광풍을 막 일으키고 했던 바로 그런 때거든. 그리고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의 그 미친 칼날에 대통령 2명이 감옥 가고 전직 국정원장 4명이 한꺼번에 감옥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좌 탈취당하고 막 이렇게 정말 엄혹한 이 폭압의 계절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그 종북 주사파 정권과의 이 투쟁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고성국 TV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무슨 이른바 수많은 유튜브들이 수백 가지 이유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고성국 TV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표방하는 대로 자유파의 이 정론을 위해서 이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누가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수준의 이 모임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미고가 있기 때문에 고성국 TV가 존재한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2018년 3월에 개국을 하고 2018년 겨울부터 개국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부터 광고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갑자기 생방송이 중단되기도 하고 수많은 버퍼가 생기고 그리고 방송 중단의 위기를 여러 번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광고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성국 TV만 아니라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거의 대부분 같은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각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그 특성에 맞게 그 탈출로를 확보를 했어요. 어떤 유튜브는 슈퍼챗에 의존하고 어떤 유튜브는 상품 판매에 의존하고 뭐 어떤 유튜브는 아예 그 폭발을 각오하고 계속해서 거리로 나가고 어떤 유튜브는 정말 현장에서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하고, 그 저희 고성고 TV는 저의 이 자유우파로서의 정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정론을 전달한다는 것과 뭐 슈퍼챗을 염두에 두고 막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막 방송을 하거나 무슨 상품 광고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 고성고 TV의 그 창사 이념과 좀 안 맞는 대목들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후원 조직이에요. 고성고 TV를 살리려면, 고성고 TV가 계속 자유우파의 메시지를 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저희는 광고 탄압을 받아서 정상적인 수입의 10분의 1도 못 받고 있어요. 정상적인 수입의 10분의 1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나 할 말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왜? 10,000명의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고성고 TV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고성고 TV와 우리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고성고 TV와 함께하고 있는 아미고 회원들의 존재 그 자체가 자유우파가 맨날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행동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고 또 아주 당당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고성고 TV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 플랜카드 거두면서 정치 이념 전쟁을 지금 조금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가도 되는지. 네. 예. 국민의힘이 완전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다른 말씀을 우선 이제 제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국민의힘이 지금 다 내리고 있는 플래카드의 슬로건은 뭐냐면 구속은 면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말이 좀 비속어입니까? 저는 이 플래카드를 보고 굉장히 품격 있게, 그리고 아주 또 유머 있게 잘 만든 플래카드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구속은 면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비속어로 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나서 뭐 첫 번째 회의에서 뭐 그런 제안이 있어서 바로 채택이 됐다 그러는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진짜 제가 보기에 오랜만에 잘 만든 플래카드를 정쟁 유발 플래카드라고 지 손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너네는 내려라. 우리는 워낙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릴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좌파 정당들이 내걸고 있는 플래카드는 전부 윤석열, 김건희 여사 인신공격 플래카드입니다. 정쟁 유발은 저것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쟁 유발은. 그런데 정쟁 유발도 아니고 비속어도 아닌 이 국민의힘의 플래카드를 저것들이 먼저 내리겠대. 그러면서 스스로 정쟁 유발 플래카드라서 내리겠대. 이거는 그냥 무릎 꿇고 백기 항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한테 어떻게 선거 맡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저쪽은 현역 의원들이 많죠. 특히 수도권은 121개 중에 뭐 100개 넘게가 저쪽의 현역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이야. 우리 쪽은 다 원외야. 그러면 선거를 생각하면 저 현역들은요, 자기를 선전할 수 있는 수단이 무지무지 많아. 플래카드 빼고라도 의정보고회라고 하는 것을 동 단위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어. 동이 10개면 10번을 할 수 있어. 의정보고회라고 하는 그 의정보고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꽂아 놓을 수가 있어. 이 돈은 국회에서 줘. 저것들 개인 돈도 아니야. 그리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가면은 맨 먼저 마이크 잡아요. 현역 의원이니까 저 국회의원 누굽니다라고 명함을 지금도 수백 장씩 뿌리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대다수 지역이 다 원외잖아. 원외는 우선 의정활동 보고서를 할 수가 없어. 의정활동을 안 했으니까. 의정활동 보고해라, 보고서라는 문서도 못 만들어. 그 다음에 아직 당의 공식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도 못 해. 그러면은 명함도 못 돌려. 잘못 돌리면 사전선거 운동으로 잡혀. 어디 행사장에 가? 누가 마이크를 줘? 원외인데. 마이크도 못 받아. 어떻게 자기를 알리냐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프레카드야. 그걸 우리가 먼저 내리겠다는 거 아니야. 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나마 프레카드라도 있어야 비록 원외라도 당의 이름으로 프레카드를 걸고 공중전을, 최소한의 공중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홍보수단, 자기를 알릴 수단은 하나도 없는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한테 마지막 수단인 프레카드까지 뺏어버리고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유일하게 그 원외인 국민의힘의 총선 출마자들이 자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게 고성국 TV야. 제가 현장 가서 지자체 투어하고 현장 아미고 투어하고 그러면서 출마 예정자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우리 방송에 올려주고 이러거든요. 2004년에 그 선거법이 지금의 선거법이에요. 20년 전에 개정된 선거법인데 그때 선거법의 그 취지가 돈은 묻고 입은 푼다야.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돈은 묻는다. 돈 쓰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오프라인의 모임 같은 건 전부 다 못하게 만들었어.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 대신에 입은 푼다 그러니까 당시에 막 SNS가 시작됐거든. SNS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SNS는 무한대로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를테면 조금 전에 우리 박대출 의원하고 제가 짧게 인터뷰했잖아. 이 영상은 박대출 의원이 전 세계로 수백만 번을 퍼날라도 선거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 SNS에서의 활동이고 입은 푼다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 정치 신인들하고 대담을 하거나 또는 투어를 해서 만드는 영상 20분짜리 영상을 1분으로 쪼개고 30초로 쪼개서 수십 개를 만들어서 돌려도 상관없는 거야. 선거법에 상관없게 돼 있어. 합법적으로.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거밖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거를 이 고성호 TV 빼놓고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프레카드인데 그걸 못하게 스스로 지금 발목에 족쇄를 채운 거가 이번 국민의힘의 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못 지킨다고 봅니다. 지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 그 다음에 설사 더불어민주당은 포기해도 더불어시민당인지 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의당인지 이런 것들은 절대 프레카드 포기를 안 해. 그러면 그 프레카드는 100이면 100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인신공격하고 괴담 유포하는 프레카드거든. 그걸 뻔히 보면서 우리 자유우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팔짱 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상황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해요. 우리가 이 프레카드 공해를 좀 척결하자고 할 때는 저 종북주사파들의 인신공격 수준의 프레카드를 걷어치우자는 거지 정상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 완전히 이게 옥석도 구별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미 저렇게 됐기 때문에
며칠 안 돼서 또 다시 플래카드 건다고 할 수도 없잖아, 저것들이. 예? 진짜 깝깝하게 됐어. 예? 깝깝하게 됐는데 저거는 어쨌든 빨리 저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구속은 피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균영 대법원장 부결 있잖아요. 대법원장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 이게 진짜 그 아주 신랄하면서도 품격 있는 슬로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것들 스스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지것들 스스로 정쟁 유발이라고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참 기도 안 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을 중심으로 한 그 국민의힘 정당이 여러 가지 약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도 이끌어갈 여당 지도자가 없는 거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고 박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 저는 지금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기 쉽게 지려면은 김기현 체제로 가도 돼요. 아마 100석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면 지금 김기현 체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김기현이 내일이라도 사퇴하고 그리고 조기 전대를 하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이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 우리 집권 세력으로서는 예산 처리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당대회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도 비판을 명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9일까지는 그냥 정기국회에 전념하자. 그럼 그때까지는 김기현이가 당대표 해라 그러면. 그리고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12월 10일 날 전당대회 공고를 하자. 그러면 2달이면은 너끈히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12월 10일부터 해서 2월 10일이면 2달이잖아요. 2월 10일이면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 지도부는 말이에요. 구성됐을 때 제일 힘이 센 거야. 시간이 갈수록 힘이 약해져. 가장 힘이 센 지도부일 때 공천혁명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선거 때까지 그냥 힘차게 달려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럼 조기전대를 하면 누가 당대표감이 되냐? 그거는 당원들과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맡겨라. 사람 없다 그러지 마라. 누가 되건 김기현이보다는 낫다. 그리고 굳이 비대위라든지 혁신이라든지 뭐 인재영입이라든지 일종의 특별기구들인데 그런 거 구성도 못하면서 지금 구성 못하잖아요. 인설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마라. 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조기전대를 통해서 누가 새 대표가 됐건 지금의 체제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원 믿고 국민 믿고 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뭡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는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대선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저도 쭉 보니까 여론이 뭐 잘못됐다, 여론 뭐 잘못됐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그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분을 어떻게 냈는지 그걸 갖다가 좀 공개해둬라. 그런 행태로 해야 옳은 게 아니냐.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정치 여론조사.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을 조사하는 거가 정치 여론조사예요. 이 정치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인정을 해야만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심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이가 이거는 여론조사로서의 요건을 구비 못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못해요. 네. 그래서 비공개 여론조사가 있는 거야. 비공개 여론조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보는 여론조사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무슨 신문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우리가 접하잖아. 그거는 다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그 심의를 거쳐서 이거는 여론조사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받아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론조사들조차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인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쭉 드렸고, 그러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치고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본 여론 뭐 갤럽이건 어디건 조사의 그 로우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게 거기에 다 수록이 돼 있어. 당연히 퀘스천에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다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여심에 들어가면 여심이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거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오케이 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오케이 하지 않는 것은 아예 언론에 발표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조사는 전부 다 여심위에 가서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로우 데이터 뭐냐면 그냥 총량으로 나오는 지지율이 아니라 윤석열 지지율이 35야. 민주당 지지자는 그중에 얼마를 지지했는지, 국민의힘 지지자는 얼마를 지지했는지, 대구 경북은 얼마를 지지했고 부산은 얼마나 지지했는지, 20대는 얼마나 지지했는지라고 하는 게 로우 데이터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를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료를 여심위가 5년인가 10년인가를 보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돼요.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그동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발표된 수많은 여론조사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것들이 최소 5년간은 이 로우 데이터 원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다시 검증하자. 이걸 어디서 해야 돼요? 당에서 해야지. 당에서. 자,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통계 조작이 있었잖아. 국가 통계 조작까지 하는 것들이 여론조사 조작을 뭐가 어렵다고 안 했겠냐라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조사에 들어가면 돼. 그런 일을 하는 게 당이에요. 당장 자기들 맨날 여론 갖고 싸우잖아. 그럼 이것까지 우리 자유우파한테 하라고 그러고 고성구 TV한테 하라고 그럴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봤는데 이거 좀 이상해 그러면 여심위로 들어가세요. 홈페이지에서 몇 월 며칠자 무슨 여론조사에 조사를 하면 원 질문이 쫙 나오고 로우 데이터 쭉 나와. 그 질문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유도성 질문 같은 게 있어. 그런 걸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고성국 TV를 통해서라도 이번에 몇 월 며칠자 발표된 뭐 어느 회사의 조사에는 질문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대답 유도하는 질문 아니냐? 왜 유도성 질문인데 여심위에서 그냥 오케이 했냐? 그리고 여심위를 두들겨 패야 돼. 그 다음에 국가 통계 조작이 심각한 범죄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론 조작도 심각한 범죄예요. 이건 부정선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 90개 넘는 여론조사 회사가 난립해 있어요. 보통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서도 여론조사 회사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20, 30개 전후야. 우리가 90개 넘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무자격자들도 있다는 뜻이고, 더욱이나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많다 보면 덤핑이 횡행하는 거야. 막 싸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여론조사도 싸게 나오는 거야. 아니 무슨 용 빼는 재주 없잖아요. 응? 적당한 수준의 이윤을 남기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할 때 들어가는 경비라고 하는 게 빤한데, 그 경비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들어오면 조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대충대충 됐다는 거잖아. 실제로 이거 조사를 하려면요, 응답률이라고 하는 게 거기 있어요. 응답률 4.5%, 뭐 5%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1000명의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이제 랜덤 방식으로 해가지고 쫙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결이 됐는데 끊어버리거나 또는 자기들이 찾는 샘플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전화는 했는데 응답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응답하는 비율이 5%라는 거야. 이 5%가 1000명이 되려면 전체 몇 통을 했겠어요? 20배 이상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20배니까 2만 명한테 전화를 건 거지. 2만 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5%에 해당되는 1000명한테 응답을 받아가지고 조사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 조사에서 제일 큰 비용이 전화 비용이야. 전화 비용은 연결돼서 응답 받는 1000명한테만 전화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번 전화하면 무조건 돈이 나가. 2만 명하고 전화한 만큼의 전화비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회사 입장에서도 응답률을 높이려고 하지. 그런데 응답 자체가 그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 1000명 샘플을 충족하려고 2만 명을 걸면은 자기들이 덤핑으로 들어간 여론조사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제로 한 3000명 정도 해놓고 3000명 전화하면은 1000명이 잡히는 게 아니라 5% 응답이니까 몇 명 잡히겠어요? 한 150명쯤 잡히나? 그래 놓고 이 150명 중에도 20대는 있고 70대는 있고 여성은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곱하기 얼마씩 해버려. 그렇게 해서 1000을 억지로 맞춰. 그럼 완전 부실 요소가 되잖아. 이런 것들은 적발되면 처벌받아요. 처벌이 근데 과태료야. 너무 약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샘플 조작이나 또는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조사 숫자가 나왔는데 이걸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한 번이라도 발각되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제 같은 걸 도입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라는 이 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한 번도 숫자를 조작하거나 샘플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칙으로 세워놔야 돼. 그래야 여론조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구축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개혁 조치들이에요. 정치 개혁 조치들이야. 이게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막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진주에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또 치열하게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은 한 40, 50분 되지만 저희들은 늘 95만 구독자 또 2만 아미고 회원들과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질의응답도 그렇게 우리 자유우파 전체가 공유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는 날까지 끝까지 고성국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